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문득 찾아온 때이른 추위로 지난 한 주 가을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겨울을 느끼셨죠? 벌써 한겨울 코트와 점퍼로 외투가 두터워졌던데요. 각 당의 대선 최종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의 선대위 구성도 두툼하게 차려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를 보도하는 여론조사도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에도 서너 개씩 나오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어디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빠르게 보도하는 뉴스들, 유권자로서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대선 보도 미디어 비평 그 두 번째 시간 잠시 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송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선 보도 미디어 비평 저희가 시리즈로 마련하겠다고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점치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선거 국면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주요 정치면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거의 연일 보도되고 있죠. 네. 공직선거법 제8조의 8조항에 따르면요. 신문, 라디오나 TV의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접수와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11월 11일 현재 81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10일 동안 전국에서 여론조사가요, 40회가 실시됐습니다. 네. 이를 분석해서 많은 뉴스로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하루에 여론조사가 4건이나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포털의 메인 뉴스에 노출되는 여론조사만 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를 인용 분석하거나 사설, 칼럼 활용까지 보면은 여론조사 홍수를 넘어서 과잉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언뜻 떠오르는 몇 개만 생각을 했는데 등록된 게 8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좀 놀랐고요. 여론조사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 국민들의 이 대선 후보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여론조사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조사 방식 또는 조사 기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상이하기도 하고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혼란을 좀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나와요. 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째로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여론조사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당선 흐름을 파악하는 게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의 언론 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주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어요. 네. 실제 조사 결과를 봐도 표본 집단이나 대표성, 질문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95% 신뢰 구간을 준수해도 현격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네. 당장 그 11월 9일자 한겨레는 그 리얼미터 자료를 인용해서 윤석열 46.2%,
이재명 34.2%를 제목으로 해서 보도했어요. 네. 근데 같은 날 뉴스원은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사자 대결 이재명 30.6%, 윤석열 31.8% 접전, 당선 가능성은 2우세라고 보도했어요. 네. 근데 같은 날의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뭐 오차나 표본, 뭐 질문 구성 등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지금의 언론은 너무 당연한 듯 단정적인 제목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표본 집단의 추출이나 유무선 전화 비중, 뭐 ARS 사용, 조사 시간대 등의 편차도 크고요. 특히 실제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느냐, 네. 아니면 그냥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게 실제 득표율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표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5% 신뢰 구간을 보통 이제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고려할 변수가 정말 많아요. 네. 저 같은 학자들도 설문조사를 꽤 많이 하는데 네. 신중하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사전 예비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들과 별도의 자문회의를 해서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단순히 뭐 ARS나 뭐 유무선 전화 등을 활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러 오류들이 있고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단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실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 그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일보에서 한 달 전인 10월 8일자에서 다루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민심 좌우하는데 절반 이상 업체가 분석 전문가가 한 명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네. 여론조사 기관은 8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데 실제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분석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 한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전문가, 그 조사, 분석 전문가가 한 명인 곳이 태반이라면 이걸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보도에서 나온 대로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 부족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조사 신뢰성과도 연관됩니다. 정치 여론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선거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더 큰 문제는 사실 언론사들도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일부는 과거에 뭐 부동산 떴다방처럼 네. 뭐 선거 특수를 노리는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이제 선거법이 강화돼서 뭐 이런 조사 기관은 금방 확인이 되는데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네.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는 일부 부적절한 여론조사로 인해서 국민의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현실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인지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국내 일부 언론사하고 포털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모아가지고 이걸 비교하는 그래프나 뉴스를 또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심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아까 크게 문제점이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언론에서 너무 반복적인 지지도 조사나 당선 가능성, 뭐 이런 여론조사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각 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항상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고 언론 스스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주요 메인 뉴스나 뭐 프라임 시간대에는 후보의 지지도, 뭐 당선 가능성 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언론은 그동안 정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집권 계획은 없고 뭐 후보들 간의 비방선거전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언론 스스로도 경마식 보도나 지지도만 부각해서 자극적인 용어로 기사 제목을 달고 있고 비방전에 오히려 한몫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언론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언론사가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단순한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뭐 외교 통일, 문화, 뭐 대통령 후보로서 집권 이후에 시행할 정책이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이런 걸 평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중심의 조사와 보도가 이어지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설마 떴다방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는 않겠죠. 없었으면 하고요. 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대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최근에 선거 경향을 보면요. 뭐 유튜브 또 여러 가지 그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후보들의 선거 홍보에 큰 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후보들이 유권자를 접촉하는 중요한 창구가 됐는데요. 네. 최근에 좀 화제가 됐었죠.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이 이제 SNS에서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네. 사실 발언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사과 과정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과일인 이제 사과하고 반려동물을 이용해서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이때 이제 선거 캠프에 하고 이제 후보 본인은 뭐 개와 사과가 담긴 사진 한 장으로 젊은 감각으로 한 사과 표현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과일인 사과를 애완견에게 보여주는 게 사과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 사과하는 행위 자체를 좀 희화화한 거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후보자의 그 이런 SNS 사진에 대해서 비판이 잇따랐거든요. 네. KBS는 10월 24일자에서 계획에 준 사과, 윤석열 SNS, 인식, 수습 능력, 난맥, 이 보도 등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가 대처 능력과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결국 윤석열 후보 캠프가 잘못을 인정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제 폐쇄하고요. 광주로 이제 사과 방문을 가는 등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SNS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도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득보다는 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선거 전략으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이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현대 선거에서 소셜미디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 시작은 이제 미국인데요. 아주 강력한 선거운동 도구이자 이제 정치 메신저 역할을 소셜미디어가 했어요. 2008년과 2012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그 마이 버락 오바마닷컴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의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지지자들을 동원했고 그 결과가 이제 2008년 선거에서 62.3%라고 하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요. 그 이후로 미국 학계에서는 디지털 세대가 젊은 오바마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결국 2030 세대가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이제 소셜미디어는 선거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중요한 정치 메시지를 전달했고 네. 심지어 인사까지 공개했어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이게 비판이 받았지만은 유권자들은 또 빠른 소식에 좋아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네. 이번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그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사이버 캠프까지 오픈해가지고 젊은 세대와 이제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변수였는데 이 대중의 이제 대규모 접촉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셜 미디어의 선거 활용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제1야당의 당대표를 탄생한 그 이준석 대표의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가 효과적으로 그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여야의 각 후보들은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 차원에서 진행돼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많고요. 국민적 관심은 좀 낮다는 게 일반적 평가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나친 소셜미디어 이용이 악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네. 후보 개인과 선거운동 캠프 간의 의견 조율이 없어가지고 SNS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개사과 포스팅 같은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자신의 일상을 그 SNS에 직접 공개해서 친밀감을 높이고 또 메시지를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대중과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이 오히려 장단점이 있다. 진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정치인들의 SNS가 이제는 바로 뉴스로 보도되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네. 기자들은 SNS만 검색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정치인의 소셜미디어가 뉴스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SNS를 중심으로 뉴스 보도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그 정치인과 국민의 거리를 이제 줄여줬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좀 유용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이른바 이제 뉴스거리를 만드는 식으로 중계 보도가 되다 보니까 선거 캠프에서도 가끔 이른바 이제 무리수를 두기도 하거든요. 네. 지나친 자랑이나 일상에서의 사진을 가공해서 올린다든가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캠프 담당자들은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줄 아는데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많이 본 국민들은 오히려 실소가 나올 정도로 부자연스럽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젊은 층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한편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하는 그 정치인은 홍준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덕분인지 그 유튜브 계정 조회수도 많고요. 제일 많더라고요. 이번 경선에서도 잘 보여줬잖아요.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10% 이상 앞섰거든요. 네. 특히 2030 세대 지지가 높았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2030 세대의 표를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홍준표 당시 후보가 낙선한 걸 생각해보면요. 잘 준비된 소셜미디어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어요. 네. 최근 주목받았던 거는 그 YTN이 11월 9일에 보도한 홍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상대화 속이 쓰리시죠? 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쟁에서 2위로 낙선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이 이제 홍카콜라인데, 네. 이 홍카콜라에서 홍준표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가상 대화하는 장면을 업로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가상 대화 영상은 경선에서 진 홍준표 의원을 위해서 지지자가 만든 헌전 영상이라고 하는데 홍 의원의 심경을 영상으로 잘 표현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1대1로 또 감성적으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풍부하죠. SNS. 잘만 활용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처럼 그 효과를 선거 승리로 톡톡히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정말 폭망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대선 보도 미디어 비평 그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육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한 주는 이제 YTN 라디오의 대표 경제 전문 프로그램인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니터링 하신 내용 어떤 걸까요? 먼저 이제 11월 2일 화요일에 방송된 가계부채 비상구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이 출연해서 이제 가계부채에서 탈출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이제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가 두드러졌던 이제 금융복지센터의 상담관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이제 신뢰와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부채나 이제 파산이라는 문제를 겪은 당사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해결법과 도움이 될 내용들을 소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황상진 상담관이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나 이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혹은 이제 누락 채권은 면책 선고 전까지만 추가가 가능하니 특히 유의해야 할 또는 이제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등 이제 멘트로 강조했습니다. 청취자의 귀를 기울이게 해서 핵심 사항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채나 파산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었는데 정보성이 있었다 이런 평가셨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제 다음은 11월 3일 수요일에 방송된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한국폴리텍 대학교 조재희 이사장 그리고 이제 한국폴리텍 대학교 수료생 이장원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일자리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이 방송이 좋은 본보기이자 또 다른 대안 제시로서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한국 폴리텍 대학교를 다니면 취업이 100% 보장된 것처럼 이제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술 취업하면 폴리텍이다라는 말이나 이제 조재희 이사장이 한국 폴리텍 대학은 입학만 하면 기술 100점, 취업 100점 100승입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교를 입학만 한다면 취업이 반드시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다소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평가하실 내용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제 11월 5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던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며 물류와 경제 활동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코너에서는 이제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요소수 부족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는데요. 우선 이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요소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왜 요소수가 필요하고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요소수 품귀 대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나 요소수 수급이 가능한 인접 국가 등의 설명 등도 다루어진다면 보다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